이번엔 3부입니다. 인플레의 가장 큰 변수를 제공한 건 러시아예요. 안 그래도 올라가는 물가에다 기름을 부었던 게 러시아죠. 서방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기를 막았어요. 그런데 중국과 인도가 사주는 바람에 러시아는 오히려 돈을 벌었죠. 유럽은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올 연말부터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대체할 방법도 딱히 없어요. LNG를 도입하려면 LNG 벙커링 터미널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이번 겨울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유럽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전쟁을 끝내야지만 서로에게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낼 만한 명분이 부족해요.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영토를 포기할 수 없는 상태인 거고 유럽 입장에서는 둘의 싸움에 감나라 배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서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딱히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크롱 같은 경우는 유럽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EU를 이끄는 게 독일과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가장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편을 든다. 그래서 약간 난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키이우로 가서 젤렌스키를 만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크롱은 EU를 대변한다고 했잖아요. EU 상황은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물가가 안정되고 겨울에 천연가스를 다시 쓸 수 있고 또 물가가 안정돼야지만 정치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투표로 계속 정권이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권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천연가스를 유럽에 계속 공급을 해야지만 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 LNG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천연가스로 유럽을 압박하는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배제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혹시 마크롱이 유럽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어떤 합의를 다루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마크롱과 젤렌스키 사이를 보면은 약간 냉랭한 기류가 돌고 있죠. 이런 사진들이 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유럽과 우크라이나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을 거의 장악해 갔고 우크라이나는 그 지역에서 러시아를 밀어내는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여름이 지나면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각자 휴전을 준비할 시기라는 거죠. 푸틴도 최근에 뜬금포의 발언을 해요.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우크라이나 EU 회원국 가입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을 보면은 기브앤테이크를 원하는 느낌의 뉘앙스였죠.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 전쟁은 장기화로 갈 거고 EU 가입은 상관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협상의 뉘앙스를 풍겨주는 거예요. 그 발언이 돈바스 지역을 거의 장악한 시점에서 즉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에서 나온 점이 협상의 제스처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는 내가 장악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장악한 걸로 협상을 마무리 짓자. 대신에 우크라이나가 EU를 가입하게 하는 걸로 하고 나토는 안 된다. 요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자. 푸틴은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협상에 대해서 물꼬를 터트려 준 거죠. 물밑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발언들은 협상의 명분을 쌓기 위한 발언이다. 그러면 이 냄새를 마크롱이 맡았을까요? 맡았습니다. 협상하러 러시아로 갈 수가 있다. 대신에 푸틴이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죠. 마크롱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입장이 난처해졌었기 때문에 푸틴이 제스처를 취하면 협상하러 갈 수 있다. 어쨌든 푸틴이 그런 밑밥을 깔았고 마크롱은 이거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게 즉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푸틴의 말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협상의 공식인 기브앤테이크가 핑퐁처럼 오고 있죠. 그게 마크롱과 푸틴으로 되고 있어요. 마크롱이 갑자기 EU를 대변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도 하루 만에 7%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지면 유가는 100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인플레 유가를 잡는 방법은 역시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경기 침체 우려라는 말도 나왔었어요.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거야. 이런 관점도 있었는데
푸틴과 마크롱의 발언 시기와도 맞물렸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하락한 거 아닌가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협상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보장받고 우크라이나가 5대 사항을 통해서 흑해로 곡물 수출하는 길의 안전을 보장받고 EU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토에 대해서 돈바스 지역에 대한 논쟁이 예상될 거지만 예를 들어 독립국으로 하자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이런 그림으로 가야지만 가장 서로가 만족하는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영토를 얻고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유럽은 물가 안정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갈등이 봉합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는 영원한 봉합은 아니고 임시 방편에 가까운 봉합이겠죠.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사건 하나가 탕 하고 터지게 되면은 또 2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의해야 됩니다. 협상이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되면 어쨌든 유가가 하락하게 될 거고 인플레 안정 기대감이 생기면서 물가가 빠르게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시장은 보겠죠. 그럼 우선 지켜보고 결정합시다. 그동안 빅스텝도 하고 자이언트 스텝도 했으니까 이제 좀 효과가 나올 거다. 시간을 지켜본 다음에 정말 효과가 없으면 그때 금리를 또 맞춰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증시에서는 이제 회복의 기조로 돌아서게 되겠죠. 그래서 증시의 가장 큰 변수를 러시아가 쥐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바이든은 사우디도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유럽, 우크라이나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미국이 지원을 할 것인가, 적극적인 모습을 얼마나 보여줄 것이냐가 이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부, 2부, 3부에 대해서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유가는 시간의 문제지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산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영원할지 아닐지를 몰랐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고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침체 분위기에서 경기 호황의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면은 시추업체들은 생산을 늘리기로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유가는 계속 잡혀가면서 경기는 계속 호황이 오고 우리가 그동안 그리워했던 전고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긍정적인 뷰의 관점인 거고 다크하게 보면은 뭐 악재들도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우리가 악재도 봐야 되지만 긍정적인 것도 봐야 되고, 근데 악재는 이런 뉴스에서 워낙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뷰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부, 2부, 3부 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증시에 많이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